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인간의 행위 이동 설명 부분을 할게요. 그 인간의 행위 설명 부분은 크게 이제 발생적 설명, 그 다음에 합리적 설명,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요 부분이 예전부터 이제 계속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드레이 합리적 설명 부분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요. 자, 그 역사적 사건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설명은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설명의 형태로 할 수 있다. 행위 설명은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어떠한 이유를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자,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합리적 설명과 성향적 설명이 있다.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이제 성향적 설명은 요 가학적 설명에 또 포함돼요. 자, 합리적 설명은 가학적 설명 논리에 반대하면서 나타난 이론으로 인간의 행위를 그가 가진 목적이나 동기에 비춰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가학적 설명과는 거리가 먼 거지만 성향적 설명은 먼 이론이지만 성향적 설명은 인간의 각자의 행동의 패턴 속에 숨어있는 일정의 성향을 근거로 하여 그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법칙을 중요시 여기는 가학적 설명의 범주에 속하는 이른다.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드레이가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드레이는 이제 간연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인간의 의도, 동기 이런 목적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 설명 방식을 제시했고요. 포포나 햄필의 포괄법칙적 이론을 반대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성향적 설명은 여기에서 행동 패턴을 본다는데, 패턴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사람의 어떤 습관, 행동, 태도, 자세 이런 것들 이제 말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사람의 습관과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을 알면 어떻게 앞으로 현재도 예측할 수 있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가학적 설명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해서 볼 것은 합리적 설명이나 성역적 설명이나 인간의 법칙, 그러니까 법칙성이 꼭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합리적 설명은 좀 인간의 의도와 목적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역적 설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법칙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포가 또 주장한 또 그 설명 이론이 있어요. 행위 설명 이론. 상황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이론은 남색 책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녹색 책에 관련된 내용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합리적 설명, 상황 이론, 그 다음에 상황적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 과정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논쟁 과정들 상당히 생략을 하고 그냥 이론 자체만 이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노란책 같은 경우에는 이 논쟁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 누가 말하냐, 포포가 상황 이론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대파져가지고 누가 드레이가 합리적 설명 이론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또 반박한 것이 또 뭐냐면 햄필의 그 성향 이론이에요. 자, 이런 이제 가정을 이제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합리적 설명을 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라는 것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 설명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정론자들 얘기하는 설명일까? 그건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이제 설명은 그 뭐냐면 어떤 그 낮은 단계의 일반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낮은 단계의 일반화나 낮은 단계의 법칙성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괄법칙의 의미의 실증론자의 설명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드레이는 또 뭐냐면 간연론자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간연론자는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합리적 설명처럼 이렇게 도식화시키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이에 반해서 이제 드레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도식화, 낮은 단계 일반화 정도의 도식화는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인간의 역사적 행위를 설명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한 역사적 행위자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이유죠.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성을 전제하는 거야. 합리성은 뭐야? 목적, 상황,
수단에 맞게 행동하고, 인간의 행동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꼭 목적에 맞게 해서 행동을 한다. 그런 걸 전제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발적 행동 같은 건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이제 상황에 맞는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되는 게 뭐예요?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온 게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인구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 상황을 보니까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제 수단을 선택한 거예요. 강의를 듣는 수단을. 나름대로 이제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이유가 되는 거야. 이유가.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해진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도 알아야 되고, 또 동기도 알아야 되죠. 자, 이와 같은 행위자가 처해진 상황과 행위의 목적, 동기 및 행동 사이의 연결을 세우고, 이런 통해서 행위자의 행동이 그 당시 상황에 되게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합리적 설명이다. 그래서 합리적 설명은 역사적 행위자의 행동이 합리적 이유에 따라서 시작됐으며 그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적절한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또 적절한이죠. 누구의 입장에서? 역사적 행위자 입장에서. 이 말은 지금의 입장에서 상당히 비합리적이던 행동이라도 그 당시의 입장이 뭐예요? 난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합리적 설명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이제 그 고려 조건.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 이렇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넘어갈게요. 자, 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쯤에 이제 한 거와 이제 겹쳐 있는데, 자, 합리적 설명에는 어떠한 역사적 행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자, 그러므로 합리적 설명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행위자의 뭐가 있죠? 상황과 그리고 목적과 동기다. 그래서 그 고려할 사항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상황과 목적, 동기. 예. 자,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의 대표적인 이론가는 드레이그다. 예. 그래서 드레이가 이제 설명 모델을 제시했죠. 뒤에 넘어가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의 모델이 나와요. 요거는 눈에 좀 익혀두세요. 왜 익혀두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예문이거든요. 도식이거든요. 자, A는 C 유형의 상황이 있다. 그 다음에 C 유형의 상황이 있으면 S를 할 것이다. 그래서 S를 수행했다. 그러면 A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역사적 행위자죠. 역사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A는 S를 수행했다. 수행했다는 거야. 어떤 그 도구를 그 자기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도식을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도식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포괄 법칙처럼 이렇게 이제 LC2라는 구조 있죠? CL2 구조라는. 그래서 CL2 구조가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법칙성이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C 유형에서 상황에서 그렇게 할 것이냐는 목적에 비춰서 뭐죠? 그냥 적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게 꼭 법칙적 인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인가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합리적 설명의 목표는 어떤 역사적 행위가 어떤 법칙과 일치하여 행해진 것보다는 일정한 이유 때문에 행해졌다고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이유를 밝히는 행위자의 목표와 그 대안 가운데 어느 대안을 선택한 동기와 배경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뭘까요? 합리적 설명의 목표예요. 물론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합리적 설명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일정한 이유 때문에 행해진 것을 보여주고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그 선택된 동기와 배경을 밝히는 거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 행위자의 선택이 두 번째 이제 그 목표가 나오겠죠. 첫 번째 목표 아까 지금 얘기했고, 자, 행위자의 선택이 그와 같은 사회에 적절했는가를 말한 거고, 그거가 마땅히 해야 됐음을 보여주는 거야. 이걸 마땅히 어떻게든 해야 돼. 그리고 그때 상황에 그 행위를 적절했는가를 보여준 거다. 자, 이때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어디까지나 행위자의 관점을 볼 때 바람직하냐. 누구의 관점이죠, 지금? 역사가 관점이 아니라 행위자의 관점이죠.
그 행동의 적절성 여부는 어디까지 그가 직면했던 상황 관련해서 평가해야 된다. 따라서 현대인이 볼 때 비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역사적 행위도 당시 상황과 그 당시 행위자의 관점에 따라서 합리적 기능을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 드레이가 제시한 합리적 설명사례가 이제 역사적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자.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사례 내용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서양사 관련돼가지고, 서양사 역교동과 관련돼서 나오는데, 보통 이제 루이 14세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루이 14세는 그 당시 여러 왕조 정쟁들을 이제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네덜란드하고 또 싸움을 했거든요. 그 당시 네덜란드는 그 뭐냐면 공화국이었죠. 지금 왕국이지만, 그래서 오렌지공 원념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총독이었는데, 그 당시 그 오렌지공 원념이 영국에 침략할 당시, 그러니까 영국에는 결탁한 오렌지공 원념이 영국을 침략한 당시 프랑스는 네덜란드의 군사적 압력을 철수함으로써 원념의 영국 침략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서 목적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일단 주체가 누구죠? 오렌지공 원념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루이 14세예요. 루이 14세. 이 사람의 목적이죠. 예. 그럼 루이 14세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 거기 위에 있는 도식에서 A는 시용에 살아있다. A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막 싸우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이기려고 했는데 네덜란드를 한 방에 갈 수도 있었는데 치면 포획을 풀고 좀 느슨하게 이제 뒤에 물러서게 된 거야. 이유가 뭘까요? 자, 루이 14세가 생각하기에 이제 상황이 쭉 나오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원념이, 지금까지 막 집중적으로 원념을 공격하고, 네덜란드 공격하면, 원념이 영국 가겠어, 안 가겠어요? 건너가지 않겠죠? 일단 자국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신경 쓰는 바람에. 근데 이게 느슨하게 좀 약간 후전 상태로 하면, 이제 한숨 놓고, 어떻게 해서요? 그날 영국 의회와 손을 잡고 어디 건너갈 수 있겠죠? 영국에 건너가서, 누굴 쫓아낼 수 있는 거야. 쫓아내거나, 제임스 이스를 쫓아내거나 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영국에서 내전이 일어났잖아. 그럼 이런 상황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비합리적인 행위지만 뭐죠? 이렇게 군대를 물려가지고 잠시 이제 기다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당히 행위가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 그 루이 14세 그 당시 결과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쭉 시험 문제 예전에 예문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명예혁명 때문에 이제 이런 루이 14세 행동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예를 들면 더 여기 예문이 없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제 프랑스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그 당시 이제 주요 병력을 이제 어디 두냐면 마지노선, 여러분도 아시죠? 그 마지노선하고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슐리핑 작전에서 벨기에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주둔군이 벨기에 쪽으로 이렇게 주둔을 한 거야. 그리고 독일군은 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세 부대를 나눴어요. 그래서 마지노 부대에 있고, 좀 약한 부대를 뒀고, 그 다음에 좀 중간 정도의 이제, 병력은 저쪽 벨기에 쪽으로 했고, 마지막 주적, 그러니까 이제 기계화 부대 있죠? 기계화 부대는 자기 벨기에하고 프랑스 국경에 있는 아르덴 숲이 있어요. 거길 통과시키는 이제 작전을 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마지노선은 이제 싸우는 척하고 벨기에 쪽을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비군 부대, 2군 부대가 아니고 했는데 2군 부대가 상당히 잘 싸웠어. 나름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막 그들과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주력 부대가 어디를 치고 들어온 거죠? 아르덴 숲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곳을 그래서 전격적으로 당해서 탱크와 장갑차에 올라가고 이제 후방을 이제 뭐냐면 감싸서 포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벨기에 쪽의 그 독일군과 뒤에 후방의 주력군으로 독일군을 또 포위당한 영국과 프랑스군이 어디로 이제 후퇴하게 돼요. 그때 이제 덩케르크라는 그 곳으로 후퇴하게 되죠. 덩케르크에서 이제 한 40만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한 방에 칠 수 있어. 그때 이제 영국군 주력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제 시틀러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시틀러가 한 방에 치지 않고 지연을 했어. 지지를 끌면서. 그래서 왜 그럴까? 그 당시에 이제 결국에는 덩케르크에서 영국군 주력은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철수를 했죠. 물론 무기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철수를 했지만
무기한 뭐 이 장비는 이제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 미국한테. 그거 뭐냐면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지만 제일 합리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시틀러 영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을 지금의 독일의 그 해군력 가지고 도저히 뭐 점령하기는 좀 힘들 거다. 차라리 영국과 뭐냐면 좀 영국군을 뭐냐면 살려둬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영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영국이 유럽 전선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시틀러 5판이 된 거죠. 영국은 뭐예요? 협상하다고 끝까지 싸운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시틀러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죠?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이걸 좀 보면요. 자, 현대인의 관점을 볼 때 위의 설명은 루이 14세 행위는 결국 합리적이다 간접이 없다. 그다음 합리적 설명의 관점을 볼 때는 루이 14세 행동은 결국 불합리한 건 아니다. 누구 입장에서? 루이 14세의 그 목적과 사안 그런 측면에서 볼 땐 나름대로 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루이 14세의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모두에 따라 공식해 보면 자, 이런 쭉쭉쭉 나오죠. 요건 이제 예전에 그 기출 관련돼 갖고 이제 한번 물론 유사한 사항이 이제 나왔는데 한번 봐두면 목표는 일단 루이 14세죠. 루이 14세는 윌리엄 메리가 영국에 상륙했을 때 영국의 내란을 보면 예측했다. 그리고 영국의 내란을 틈타서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다. 영국에는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과 그의 부인 메리를 공동왕으로 추대했고 사기 쭉 나오죠. 그리고 윌리엄과 메리는 영국에 의해 요청을 받아들이고 했다. 등등등. 그리고 윌리엄과 메리는 네덜란드 내에 프랑스 군사적 압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 상황을 볼 때 루이 14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네덜란드 군사적 압력을 청수하고 결국 철수했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내전이 있을까 판단을 했는데 결국에는 미스죠. 뭐야? 그냥 제임스 2세가 그냥 도망갔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피한 부형을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하죠. 자, 합리적 설명의 관점을 볼 때 항의자는 행동했다는 결정이 내리기 전에 사화소에 내포된 여러 가지 기하 문제를 고려하게 되죠. 계산을 하잖아요. 그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대안을 가는데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선 그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가 파악한 각 대안들 하나하나 이해득실을 추산을 해야 돼.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이며 선택된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모형을 좀 더 세분화시켰어. 이거는 두 번째 이제 모형이죠. 좀 세분화된 모형이에요. 자, 여기에서 행위자 목표 진수에서 크게 보면 장기적인 목표도 있고 단기적인 목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상황 진수에서 보면 대내적, 대외적,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위자의 대안들이 있는데 대안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겠죠. 두 가지 이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대안을 이제 행위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부작용이 있는가 그런 것들 다 하고 그 중에 단점은 최소화시키고 장점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 대안을 선택할 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김옥균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했는데 이걸 보면 자, 개화당은 사대당과 청해 세력을 축소하고 개화당의 중심이 된 자주국가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적이죠. 네. 그러면 사대당과 청해 세력을 축소한다는 건 일종 단기적인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당의 중심이 되어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건 뭐예요? 장기 목표잖아요. 자, 근데 당시 그 청해 노골적 간섭 정책, 사대당 압박과 개화당의 세력화, 김옥균의 차관 도입 실패 등등등 개화당의 위기시 고조된 상황이 있다. 요거는 상황 1, 상황 2, C1, C2, C3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개화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이제 몇 가지 대안이나 평화적 방법과 무력적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을 검토하는 거죠. 사대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개화당이 거세하는 움직임을 강화되어 평화적 방법을 사용된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면에 천벌정쟁의 발생으로 인한 청군의 법률 감축, 일본 공사당의 개화당 지원 약속 등 개화당이 청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지금 성공이 높은가, 장점이 더 많은가 이런 것들 계산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뭘 했다? 정변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1884년 10월 17일에 갑신정변을 단행했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뭐냐 역사 상황이고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지.
자, 우리가 이제 인구를 공부할 것이냐, 기간제를 선택할 것이냐, 참 갈등이 많아. 그래서 저한테도 이게 많이 물어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목적이 뭐죠? 인구를 합격하는 거야, 일단.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뭐예요? 또 돈을 벌면서 인구를 합격하는 게 또 있죠? 장기적 목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상황을 봐. 내가 좀 공부 좀 했어. 집안이 쪼달려. 더 이상 이제 공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그냥 판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쫄쫄 굴더라도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선택이 뭐겠어요. 그냥 기간제만 하겠다. 세 번째는 기간제 하면서 뭐 공부 좀 하겠다. 그럴 때 나와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두세 달만 이제 바싹 파고 돈 번 다음에 기간제 하겠다. 뭐 한 네다섯 가지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내가 좀 기간제를 하되 세네 달 바짝 하고 나머지 공부하겠다. 그래서 딱 내렸어. 그 사람 입장을 따라 합리적이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기간제 하려고 해도 하려고 이제 마음 먹어도 지금 뭐냐면 나는 지금 뭐 집안이 어느 정도 좀 풍족하고 어머니가 뭐 돈도 대주고 그런 사람이 이제 기간제 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겠어요? 요거 이제 공부만 파는 게 합격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매번 순간순간마다 합리적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이론들이 쭉 나오잖아요.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역교동에 나오는 이론들은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도 있죠. 하는 행동들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뭐죠? 법칙화 시킨 것 뿐이에요. 네. 가만히 그 추상적인 말들이나 법칙적 이론을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역경 공부하실 때 항상 먼 데를 쳐다보지 말고 자기 가까운 데서 찾아보면서 그걸 연결시켜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합리 설명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죠. 비판이 있는데 이것도 노란 책도 이제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예상은 내올 수 있는데 왜냐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합리적 설명 인원에 이제 나오면 장점이 나오지 문제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교육학자들의 이제 그 성향 자체가 정서 자체가 어떻게 하면 좀 약간 역교론 쪽 역사적 그 개별성, 독특성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 설명은 뒤에 나온 성향적 설명보다 뭐죠? 역사학의 어떤 독특한 면을 부각시키잖아요. 개별성을. 그렇기 때문에 주로 비판보다 어디가 나올까요? 장점이 나와요. 이번에도 그 장점이 나왔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보죠. 자, 첫째, 어떤 행동이 주어진 환경에서 행위자가 해야 할 적절한 일이라고 해서 그 행위자가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의 행동을 할 것이라는 보증이 없다. 왜냐하면 행위가 A와 같은 행위자가 해야 할 적절한 합리적 행위에 불구하고 실제 역사적 행위자는 B와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맞죠? 가끔씩 그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상당히 우발적이고 무의식적인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역사적인 행위. 아무리 그걸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도 도저히 막장 드라마 아닌 이상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은 게 이제 필리핀 전투에서 있거든요. 필리핀 전투는 뭐냐면 예전에 브루투스 아시죠? 이 브루투스 중에 공화파들이 시절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에 반발해서 이제 안토니우스와 그냥 누구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이래서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브루투스 연합군과 싸우게 돼. 공화파. 그래갖고 이때 이제 브루투스와 같이 했던 장군이 카시우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듣보잡이지만. 그 장군이 있는데, 카시우스가 장군이고 브루투스는 솔직히 말만 잘하는 사람인데, 필리핀 전투에서 이상하게 브루투스 군이 크게 이긴 거야. 카시우스 군을 쳤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화파들이 거의 이기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카시우스가 막 싸우고 있다가 브루투스가 크게 이겼다.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승리를 잡았다는데, 물론 자기가 지고 있지만, 한쪽 부에서는. 그럼 당연히, 승리를 잡았으니까, 그걸 기뻐하면서, 이제 다음 작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삼투파들을 공격해서 죽여야 되겠죠. 전멸시킬 계획을 세우는 게 합리적이잖아?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브루투스, 그럼 너가 승리를 가져라! 하면서, 그냥 칼에 물고 가슴 찔러 죽었단 말이야. 갑자기. 승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막장 드라마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드라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팩트야, 실화야. 그럼 설명할 수 없죠. 이런 우발적이고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은 설명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은요.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합리적 설명은 목적이나 동기가 분명하게 제시된 개인적 행위에 설명할 수 있지만 목적과 동기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위나 집단적 행위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학교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애들. 그냥 저도 이제 지금 중3 맡고 있는데 항상 중간에 결과하는 애들 있어요. 무단 결과하는 애들. 그 애 때문에 지금 일이 되게 많아지는데 이유를 물으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합리적 설명을 가지고 얘기해? 그런 것도 이제 합리적 설명이 아니라 뭐에 이론에 맞는 거죠? 성향 이론에. 뭔가 개김성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답답하니까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다 보니까 계속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합리적 설명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도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잖아. 어떤 목적, 계속 피게 되잖아. 이거 뭐 합리적 설명이 돼요? 안 되죠. 왜죠? 이거는 그냥 피다 보니까 중독이 돼갖고 그냥 피는 거야. 이건 성향이론하고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 하여튼,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교육에 활용할 때 다음 같은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주로 나오려면 여기에 나오겠죠? 예.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첫 번째로는, 합리적 설명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에 반대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연과학적 설명 방식. 법칙성을 강조하는 그 자연과학적 설명 방식이 반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차별하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추구함으로써 역사적 설명에서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을 강심을 고양할 수 있다. 그래서 있고, 두 번째로는 합리적 설명은 인간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합리적 설명의 논리를 도입한 역사 교육에서는 학습의 목적 자체가 어떤 역사적 인물의 일정 행위가 된 이유를 밝히고 학습의 내용도 그 역사적 인물의 직면한 상황과 그 목적, 동기, 행동의 과정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수업 방법도 역사적 인물의 일정한 행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생성하고 분석한 탐구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 설명 방식은 뭐와 또 연결되냐면 탐구 수업과 연결돼요. 예. 인문학습도 연결되지만 탐구 수업도 연결된다. 그래서 합리적 설명을 논리에 도입한 역사교육에서 역사적 인물이 어떤 행위가 된 합리적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왜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추구한다고 했죠? 인간의 행위를 준 합리적 이유를 밝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리고 목적 이유를 밝히고 학습 내용은 상황과 목적의 동기를 가정을 밝히는 내용을 구성하고 수업 방법도 그 일정한 행동에 선택하는 이유와 가정을 분석하고 탐구학습 방법을 한다. 요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물어볼 때 예전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도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해갖고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왜냐면 너무 이제 거시적이고 막연하게 물어보면 이제 사람들 다 쓰거든. 되게 흐름으로 물어보면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도 오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자주 이용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요번에 이제 발표 2개 쳐놓으세요. 요번에 나오는 것이 이거죠. 의사결정 과정부요. 그래서 합리적 설명 과정에서 역사교육 목표는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역사적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위자의 목적, 동기,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과 실제 선택한 대안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합리적 설명 이론을 연결된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문이 나온 게 요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가 나왔죠? 노총이 왜 성형천도 운동을 하려고 했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들 쭉 나오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의 그 과정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럼 네 번째는 합리적 설명 방식은 인문학습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뒤에 있는 녹색책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습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 있죠. 네, 녹색책에. 그래서 합리적 설명과 관련된 모형이 있어.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합리적 설명 과정은 그대로 역사교육에서 인문학습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오늘날 인문학습에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주의와 설명보다는 학생 스스로 역사적 인물이 그런 행위를 하는 동기와 목적, 상황을 분석적으로 고찰하는 게 행동의 중요시킨다. 자, 이러한 행위 결정 분석 방법은 그대로 합리적 설명 이론을 빌려올 수 있다. 특히 합리적 설명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에게는 적절해요. 목적성과 그 다음에 의식적인 행동을 할 때는 뚜렷하다. 역설적으로 어떤 사람이면은 시틀러 있죠. 시틀러는 진짜 함재 설명 이론 딱 하기 좋아. 왜냐 목적 의식이 상당히 뭐예요? 뚜렷한 사람이거든. 예, 목적 의식이. 그래서 상당히 뚜렷하고 최근에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약간 목적 의식이 뚜렷하지만 그걸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예, 그런 사람들은 좀 뭐냐면 이런 거보다는 성향이 논의나는지 저쪽 이제 심층 심리학. 그래서 우발적이고 뭔가 그 밑에 있는 깔려있는 내면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자, 합리적 설명 이론은 첫 번째가 뭘까요? 자, 자연과학적 방법과 차별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 행위의 중요성을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 설명을 통해서 역사교의 목적, 내용, 방법, 통일성을 기하할 수 있죠. 그 이유를 밝힘으로써요. 세 번째는 합리적 설명을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물학습을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네 가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설명과 관련된 그 부분을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봤어요. 여기는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4페이지 펴보세요. 자, 143번을 보면,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143번을 보면, 가와 다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가가 고려할 점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가는 역사적 행위자들의 행동이 합리적인 면모에 따라 시작된 것이며, 그것을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것을 밝히는 설명 방식을 다임하였다. 자, 가에 들어갈 건 뭘까요? 합리적 설명이죠. 합리적 설명은 역사적 행위자의 행동이 합리적 이유 때문에 시작된 것이며 그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것을 밝히는 설명 방식이고 뭐뭐임을 의미한다. 그 당시 해야 할 일을 의미한다. 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할 점은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할 경우에는 그에 처해져 있는 상황, 그 다음 목적과 동기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44번을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기획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자, 합리적 설명의 목표는 어떤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거와 일치하는 거죠? 법칙과 일치해요. 더 행해진 것이라고는 일정한 이유 때문에 행해지고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법칙이 아니라 이유죠. 거기에 이제 키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획의 행위자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자, 요때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행위자 목표와 그 앞에 있는 노인 대안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대안을 선택한 동기와 배경을 밝히고 또한 그것의 행위자 선택이 그와 같은 상황이 적절한 것이며 그거 마땅한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 설명은 뭐와 관련된 거죠? 목표죠. 목표 설명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45번을 보죠. 자, 다음 가의 역사적 상황에서 나의 밑줄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도식, 합리적 설명이 도식과 관련된 건데 A는 C 유형의 사항이 있다. C 유형은 뭐뭐 상황에서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A는 S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쓰시면 되는데, 자, 상황들은 이제 제가 답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오렌지 원료금이 영국에 침략한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원료금이 영국에 상륙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내란이 있어졌고, 루이 14는 그 틈을 통해서 유럽을 정복할 수 있고, 네덜란드 군사자금을 철수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3번은 좀 제외해 주세요. 3번은 루이 14는 군사자금을 철수했다는 거는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3번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래갖고 이건 좀 약간 지워주시고요. 1번과 2번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6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갑심점을 익히는 계야 등의 역사적 행위를 1번과 6번의 도식에 맞춰서 서술해 보시오. 목표 진술, 배경사항 진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목표 단서 했고 한 6가지 나오는데
이건 앞에 있는 이제 합리적 설명 이론을 좀 더 세분화시킨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찾아 쓰시면 돼요? 그 남색책 부분에서 있으니까 찾아서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거기 보면 14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합리적 설명 이론에 대한 비판이다. 기획의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보고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어떤 행동이 주어진 환경에서 행위자가 해야 할 적절한 일이라고 해서 그 행위자가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위자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가 이거 못하네요. 네. 자, 행위자가 그와 같은 행위자가 그와 같은 반드시 그와 같은 그 행위자가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을 행동할 걸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예. 행위자가 반드시 그와 같은 그래서 이걸 좀 삭제시키면 되고요. 예, 중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합리적 설명은 목적이나 동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개인적 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기획에 이 행위가 적절하도 그것을 반드시 할 것이다. 단정 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A와 같은 행위자가 해야 할 적절하고 합리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적 행위자는 B와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비합리적 행위가 되게 많다는 거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합리적 행위, 우발적이나 아니면 무의식적 행위들이 너무 많다. 거꾸로 우발적인 무의식적이나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인물은 합리 설명이 뭐야? 적당하지 않는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그 합리 설명 목적이나 동기가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개인적 행위에 적용될 수 있나? 뭐가 이제 있죠? 아까 말했던 목적과 동기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적 행위나 집단적 행위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도 학교 가보시면 그걸 느낄 수 있어. 고등학교보다 이제 중학교 같은데, 고등학교는 좀 목적지향적인 성향이 가는데, 뒤에는 이제 중학교는 이제 뭐랄까, 비합리적인 행위? 그러니까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얘가 합리적으로 못해. 그러면 짜증내갖고 얘가 왜 합리적이지 못하는 설명 강요해봤자 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48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에서 기읍과 디귿의 내용에 대해서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나와 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합리적 설명에 대한 호용성을 각각 사술해 보시오. 자, 가는 합리적 설명이 인간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사고의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은 그 내용은 이제 기읍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기읍. 자, 목적 자체가 어떤 역사적 인물의 행위가 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거고요. 그 다음 내용과 관련된 학습 내용과 관련된 건 뭐죠? 학습의 내용도 그 역사적 인물에 직면했던 상황, 그의 목적이나 동기, 행동의 과정을 밝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업 방법 같은 경우에도 그 인물이 일정 행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요. 합리적 그 행위자의 이사결정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위자의 목적과 동기 및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알아본다. 나를 통해 합리적인 호용성이 뭘까요? 하나는 역사교육의 목표로서 중시된 의사결정 능력을 알아야 된다.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의사결정 능력이죠. 그 다음에 다는 그 인문학습과 관련된 거죠. 그 인문학습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그냥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 예문을 좀 주어져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합리적 설명 이론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뭔가 그 역사 상황이 나오고 그거와 함께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주제가. 근데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누구나 쓸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요즘에 이번에 나온 모청의 의사결정 과정 있죠? 성형충도 의사결정은 다 썼더라고요. 답안지 보면 나름대로 했는데 분명히 그것대로 우리가 썼는데도 답안을 정확히 모르니까 정확한 답을 모르니까 제 생각에 거의 한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도 빵점 맞는 분도 계시고 1점짜리 2점짜리 맞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제 지금 운이에요 진짜 그거는. 예.
자, 그래서 합리적 설명을 냈는데 우리가 이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기는. 예, 참 아이러니한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합리적 설명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합리적 설명 이론과 함께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성향적 이론이죠. 성향적 설명 방식을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성향적 설명 방식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됐냐면, 그 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처음으로 성향적 설명 이론인데, 이거는 그 라인이라는 사람이 성향적 설명 이론할 때는 주로 이제 역사적 설명이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예, 주로 이제 뭐냐면 자연과학적 법칙을 설명할 때 성향적 설명 이론을 했다가, 이걸 이제 인문과학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해석학자인 가디너예요. 가디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시했고, 그리고 햄펠이 그걸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가디너 이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죠. 가디너 이론이 이제 너무 한 사례까지만 국한된다. 그래서 과학적 법칙을 가지려면 한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걸 징후징수라고 하는데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햄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역사학에서 역사교육에서 다루는 그 이론은 가디너하고 햄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역사적 인물 행위자가 나올 때는 햄펠 이론에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사례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인물일까요? 어떤 이론일까요? 가디너 이론을 쓰죠. 근데 집단이라든지 어떤 행위자의 어떤 전반적인 이렇게 법칙화 될 수 있는 성향이 나오면 햄펠 이론이 제시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보면 되게 햄펠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 가디너 이론 많이 나와. 우리가 코어테스나 코어테스나 이성계 같은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햄펠 이론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의 역사적 행위인데 단수잖아. 하나밖에 안 되죠? 그럼 가디너 이론을 또 같이 알아보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성향적 설명을 이제 볼게요. 자, 이제 그 성향적 설명 아까 말처럼 과학계, 자연과학에서 나왔다고 했죠? 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처음 제시했는데, 자, 우리가 돌을 맞았을 때 왜 깨지느냐? 유리가 돌을 맞을 때 왜 깨지느냐 질문했을 때, 우리는 유리가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대표된다. 그러면 깨어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건 유리의 속성이죠. 성향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유리창에 돌을 던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던질 경우에는 유리창의 거의 99.9%는 뭐예요?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유리는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걸 또 증명한다고 이렇게 돌을 던지시면 좀 곤란해요.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어떤 물체의 속성을 가지고 그 물체의 변화를 설명한 걸 라인이라는 사람이 성향적 설명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라인은 이제 역사하고 관련이 없고 이 사람은 자연과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예, 이건 이제 역사학에 응용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그 성향적 설명은 개인의 신념, 가치, 태도, 개성, 성격 특징에 있다. 그래서 성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좀 나오죠. 신념, 가치, 태도, 개성, 성격 특성. 이것이 성향의 어떤 지표, 구성 요소이죠. 그래서 그가 평소 갖고 있는 일반적 성향을 근거로 개인의 어떤 결정이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설명 방식인데, 자, 예를 들어 권력욕, 명예욕, 정복욕, 이런 성향을 가진 행위자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요소를 보면 그 행위를 추론하는 또는 설명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성향적 방식이다. 그래갖고 신념, 태도, 개성,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나오고 이런 성향들이 있으면 지금의 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의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의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위도 뭐죠? 예측 가능하고 설명할 수 있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권력용, 명예용, 정복용이 되게 중요해. 키워드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예전에 코어테스 이론 보셨죠? 코어테스 관련돼서 코어테스 이론을 성향적 이론으로 설명해라는 문제가 나왔었죠. 예. 요때 예매했을 거야. 그럼 뭘 써야 되냐? 코어테스. 여기 두 가지 쓰라고 한 걸, 근데 코어테스는 뭐다? 권력력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심리학을 했다. 성취욕, 정복력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요거 문제 그대로 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딱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설명 방식은 인간의 행위의 의식적인 목적이나 동기 같은 합리적 이유보다는 특정한 방향을 행동하는 인간 자체의 성향이 위해서 결정된다는 인식을 근거로 가지고 있고, 성향적 설명은 개인이나 집단의 성향이 내포된 어떤 규칙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집단 성향에 대해 일반화 수입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칙성과 일반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중학교에서는 맨날 제가 이제 담임인데, 일단 얘 명예를 훼손할 염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름을 밝히지 않을게요. 자, 일단 어떤 애가 막 도망갔어. 무단하려고. 그래, 얘는 선도위원회에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근데 저는, 저와 그 부근에 있는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 말이.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예측 가능해. 왜 그러죠? 얘 성향을 보고 가능한 거죠. 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애야. 근데 갑자기 선도위원회 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거야. 처벌받아. 앞으로 그런 행동을 가서 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이런 거는 뭐냐면, 성향적 인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례에서 이제 볼게요. 자, 디즐레이는 야심적인 사람이다. 디즐레이는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 일반화다. 디즐레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에 관련된 사람이죠. 영국의 유명한 의회 정치가가 있어요. 19세기 때 활동했던 자유당 영수고 그레드스트와 이제 뭐냐면 쌍벽을 이뤘던 정치가죠. 쌍벽을 이뤘던. 자, 하여튼 이런 일반은 다시 만일 디즐레이가 지도자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만난다면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형태의 일반화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심적인 정치가들은 지도자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면 그들은 그러한 성향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 여기에서 이제 야심적인 정치가들이죠. 누구와 같은. 아까 디즐레이 같은. 그러니까 디즐레이 같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제한된 일반화야.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 이론이 적용될 수 있냐? 가디론 이론. 근데 이제 햄피는 그걸 비판했죠. 그래갖고 요걸 뭐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묶었어. 징후징수라거든요. 묶어가지고 이걸 전체로 일반화시켰죠. 그래서 햄피는 어디와 관련돼 있다? 전체적 일반화와 관련돼 있어요. 예, 어떤 집단이나 일반화 이런 것들. 그리고 가디너는 어디에 관련돼 있죠? 개인적 일반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햄피의 이론만 설명했어. 그래서 이걸 자세히 구별하려면 어느 책을 보셔야 되냐면 노란 책이 있어요. 노란 책에 보면 햄펠과 가디노 이론을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노란 책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햄펠은 서양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의 자격이 없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향에 관해서 무슨 법칙을 도입하는 거죠? 일반 법칙을 도입해야 된다. 일반 법칙. 그래서 법칙성을 가지고 있죠.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도입하여 성향의 설명의 미비함을 보충해야 된다. 왜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제시한 사람이 이제 나일이고 그걸 가디노가 받아들였고, 근데 가디노 이론 자체를 이제 비판한 거예요. 가디노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가디노 이론에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일반화가 안 됐다는 거야. 자, 이 가디노 이론이 이제 여기는 없어서 좀 설명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하냐면 가디노는 어떤 도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철수는 영희를 때렸다. 상황이 쭉 나와요. 왜냐하면 나오면 철수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철수는 성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희를 때린 거죠. 그래서 철수의 성격이 성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희를 때렸고 때린 이유에 대해서 성향을 가지고 설명한 거죠.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그 한순간을 보는 거 아니죠. 뭐 욱할 수는 있잖아. 그렇지만 전에 있었던 여러 행위들을 볼 때 이 사람 성격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희를 때린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도 때릴 가능성도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가디노 이론이에요. 근데 이 가디노 이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뭐만 국한돼 있어요? 철수만 국한돼 있어. 철수만. 한 가지 사례만 국한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철수뿐만 아니라 철수와 그 비슷한 여러 가지 뭐냐면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법칙화를 시켜야지만 제대로 과학적 설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앞부분이 좀 약간 빠져있는 부분인데 이건 노란 책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계속 나가면, 자,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설명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다. 라는 식으로 설명만은 부족하고,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그런 행동을 할 것은 뭘 도입해야 된다? 일반 법칙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까 질문에 이제 그 가지노 이론을 좀 뭐냐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먼저 일반 법칙.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한 성학적 진술에 인간적 성향에 대한 일반 법칙을 첨가하게 되면 그 설명 과학적 설명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성학적 설명 원리는 역사 수업에도 광범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굳이 앞에 이제 언급하는 햄펠의 이제 이론에 맞춰갖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개인적 설명도 있고, 집단적 설명도 있고, 이제 그래서 역사 수업에 실제로 어떻게 응용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이나 주변 국가의 침략 정책을 설명하면서 태양의 위세를 나타내고자 할 때 뭘 가지고 설명하죠? 가시효과, 허용심. 가시효과, 형심. 그걸 설명한다거나, 그 다음 로벤스피에르가 이상주의고 강심적인 비타입적 태도를 언급하면서 공포정치의 방식을 모두 성역적 설명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루이 14세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성향에 맞춰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어떤 인문에 처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과 인문의 성향이 거듭돼갖고 성역적 설명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또 합리적 설명으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그 루이 14세는 이제 목적이 뭐예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베르사유 궁전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한 거죠. 루이 14세 나는데 이건 합리적 설명이죠. 그 다음에 로벤스피에르가 이제 그 뭐냐면 공포 정치를 했던 것이 뭐냐면 대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 그 당시 국민공회가. 그러니까 이제 공포를 줘서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를 자극을 줘서 단결력을 가시하고 그 다음에 대내 안에 있는 분만자들 뭐냐면 제거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데 뭐예요 또 합리적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성향적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이러한 성향적 설명은 한국사의 경우에도 강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앞서서 언급한 갑신전면 예를 들어보자. 합리적 설명에는 개야당의 의도와 목적, 상황을 검토하고 다시 이것을 개야당이 선택 가능했던 여러 가지 대안 등과 관련되어 방식으로 개야당이 갑신전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유가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러나 성향적 설명에는 개야당이나 개야당의 중심 인물이 가진 성향에 맞추어 개야당이 갑신전면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성향적 설명에서는 개야당이나 개야당의 중심 인물이 가진 성향에 맞춰서 갑신전면 이유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의 전제를 조건을 하는 거야? 성향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야. 그 앞에는 이유가 중요한 거고 이건 성향이 중요한 거야. 상대적으로 볼 때.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개야당의 중심 인물이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청년이었고 이와 같은 그 성향에 주목해요. 위에 언급했던 상황에서 그 목적과 동기를 가진 개야당이 갑신점을 익힌 것은 그 중심에 급진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명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향적 설명에는 개인이나 집단 성향이 지지 않고 그러한 성향을 인간의 보편적 성향과 일반화 연결시켜야죠. 왜냐하면 한 집단이나 한 개인에게만 하면 이거는 진정한 과학적 설명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러한 집단과 개인들이 하나 묶어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야 돼. 법칙화 시켜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성향적 성급한 위협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젊은이들은 정변 같은 정치적 비상수단을 불사한다. 일반화이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에 관한 일종의 법칙이라 할 수 있으며 햄펠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법칙을 추구할 때 갑신정비에 발생한 이유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지만 이유 또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 그럼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갑신전변이 나오는데 갑신전변이 나오고 갑신전변은 뭐냐면 햄펠의 이론에 맞게 법칙화시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갑신전변이 급진적 성향의 성향이기 때문에 만약 갑신전변한 어떤 쿠데타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거기까지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 정변 같은 정치적 비상수단을 사용한다라고 일반화해야지만 여기까지가 햄펠의 진정한 성향적 설명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갑신전병 관련된 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이제 좀 유행 안 나는 노란책이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있죠. 합리적 설명조차도 뭐가 되느냐면 이게 성향이 되는 거야. 왜냐면 합리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예요? 계속 그런 합리적 설명을 할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밝혀가면서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야. 이것도 뭐야 일종의 성향이야. 그러니까 합리적 설명조차도 뭘로 한원에서 설명해 보는 거야. 성향이라는 이유로 설명한 거죠. 이유도 있지만 이유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성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한 예문이죠. 요거는 노란책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위 설명 이론을 보실 때 파란책 그 녹색책만 남색책만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알려면 노란책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노란책 부분에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가 논쟁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역사학습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어떤 교수학습 모델이 있어요. 예, 그 수업 모델이.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이제 더 공부를 좀 완벽하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죠. 자, 그 밖에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성역적 설명의 방식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항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개합화와 척사합화의 대립과 갈등을 중시한 설명의 방식이나 해방 이후에 전개되었던 정치가의 활동, 자익과 우익에 관한 설명하는 방식이나 그래서 이런 특정한 역사적 의미나 집단 행위를 설명할 때 개인 혹은 집단을 설명하고 나타나는 그 행동 유형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 결과를 추론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역사 교육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요 사례 같은 것들 얘기하고요. 특히 해방 공간에서 활동했던 자익 정당과 우익 정당을 설명할 때 합리 설명 이론보다는 이 성향적 설명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진영 그 논리도 있죠. 그러니까 진보니 보수니, 이거는 겉은 합리적인 이유도 되겠지만 성향적 성향이 되게 강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어제 이제 박근혜가 저기 1심 재판을 받았잖아요. 24년형 받았죠. 근데 이걸 두고 이제 그 강화문에서 이제 그 태극기 달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 설명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죠.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향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은 이제 뭐냐면 그 다음 장하고 연결돼갖고 장점하고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장점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단점이야. 그러니까 그 성향이론 나오면 성향이론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성향이론 문제점이 뭐냐? 항상 물어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턴이 나오니까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일단 장점을 볼게요. 자, 이러한 성향적 설명은 학생들이 인간의 행위, 역사적 행위가 합리적이고 의도적인 목적이나 동기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태도, 개인의 성격적 특징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그와 같은 인간의 행위에 또 다른 요소들 관심을 가져주게 한다. 또 사회관습이나 규범 혹 정통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사실도 이해해준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는 사회관습의 규범에도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있죠. 남자들은 왜 치마를 안 입을까요? 항상 그게 궁금했어. 여자들은 치마 입는데 제가 예전에 여고 있을 때 한번 축제 때 치마를 한번 입어봤거든요. 자, 왜 치마 입었냐면 거기 가서 무대에서 한번 이렇게 퍼포먼스 한번 해보라고 애들이 권유해갖고 치마를 입었어. 근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이게 통기가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야. 합리적으로 통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내가 막상 치마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법적 문제가 없겠죠? 다들 이상하게 묻겠죠? 그럼 뭘까요? 사회 간섭적으로 뭐냐면 여자만 치마를 입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합리적 설명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설명, 왜 남자는 치마를 안 입어야 되냐? 여자만 치마를 입어야 되냐? 설명할 때는 사회 간섭과 규범, 이런 것도 크게 영향을 준다. 이런 성향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사적 교과서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에 속하는 흔히 거론되는 보수파, 진보파 혹은 우파, 좌파의 대립이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인식하고 객관적인 균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제 성향적 설명 이론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그 인간의 의식적 행위야 동기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습관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관습이나 규범 같은 정통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좌우익 갈등 같이 그 대립이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어떤 의식이나 태도를 갖기 위한 노력도 자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단점이라고 했죠. 단점이 밑에 있는데, 그러나부터가 이제 단점이에요. 문제점. 성역적 설명은 인간의 가치관이나 태도 혹은 성격 특징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가정하고 인간의 역사적인 행위가 지나치게 도식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죠. 인간의 행위를 도식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개인적 성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러한 성향을 따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장소에 따라 얼마나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사람은 때때로 주변 상황이나 요구나 개인의 반성적 심에 위해서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진적 성향을 가진 정치가가 여론에 압력된 보수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거 많이 봤죠. 예를 들어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항상 이제 선거 나올 때 복지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하잖아. 평상시에는 가난한 사람한테 땡전도 안 주는 분들이 그럼 왜 이런 복지 프레임을 가져요? 선거 이기기 위해서. 그래 여론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것도 많이 보여. 자, 예를 들어 내가 군대 갔어. 내 성격이 더러워. 근데 고참이 한 대 쥐고 박았어. 이놈 깨하면서 욕하면서 고참 때릴 수 있어? 때리는 놈도 있겠지만 그 대단한 강심장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대개 보면 맞고 살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좋아요. 내 성격이 더러워. 내 성격이 더러운 것을 드러낼 수는 없죠. 어떻게? 연극을 하잖아. 근데 문제는 연극은 언젠가 끝나게 마련이야.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하면 성격이 드러나서 폭력 남편이 되고, 그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다른 행동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형상평가 문제 볼게요. 자, 149번 문제 볼게요. 46번, 149번 문제. 자, 다음에 가행의 설명 방식의 명칭과 인식 근거를 각각 서술해 보시오. 다 인식 근거를 설명할 때 합리적 설명 방식과 대비하여 서술할 것. 권력용, 명예용, 정복용 등 성향을 가진 행위자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유형을 보고 그 행위의 추론 또는 설명하는 방식이 무슨 설명 방식이다? 설명적 설명 방식이죠. 그에 대한 인식 근거가 뭐냐? 자, 인간의 행위는 의식적인 목적이나 동기와 같은 합리적 이유보다는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인간 자체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인식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다음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역적 설명 방식을 추구하는 방향을 서술해 보시오. 자, 디즈니는 야심적이다. 그래서 만일 디즈니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면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야심적인 정치가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그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디즈니뿐만 아니라 뭐와 연결시키죠? 야심적인 정치가들. 그래서 일반적인 진술과 연결된 거죠. 여러 다양한 살 적용될 수 있죠. 자, 이런 추구하는 방향은 뭘까요? 이런 설명 방식에 개인이나 집단의 성향이 내포된 어떤 규칙성을 전제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화를 수립하려고 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151번을 보면요. 자, 다음 역사적 사례를 적용된 행위 설명 방식의 명칭을 써보고 이 설명 방식의 과학적 설명 방식과 자격을 얻기 위한 해야 될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이걸 뭐라고 했죠? 서열적 설명. 그리고 이런 서열적 설명 방식을 과학적 설명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 법칙을 도입해야 된다. 일반 법칙과 도입된 부분은 아까 처음에 뭐와 관련돼 있어요? 그 150번 문제의 세 번째 문장과 관련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5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 행위에 해당하는 보편적 성향의 일반화를 서술해보고 이때 일반화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자, 개화당의 중심 인물들은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청년이다. 보편적 성향의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설명이든
정병과 같은 정치적 비상수는 불사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시키면 되고요. 자, 이때 일반화 역할은 일반화는 인간의 성향에 관한 일종의 법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칙을 추구할 때 갑신정변 발생한 이유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3번 문제 볼게요. 자,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서양적 설명 호용성을 두 가지 써보고 나와 다에서 말하고 있는 서양적 설명의 문제점을 각각 말해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그 서양적 설명의 호용성 그리고 문제점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개항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개화파, 척삭파의 대립, 갈등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고 해방 전후에 일어난 그 정치가 활동을 자익과 우익색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호용성은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나 집단의 행위를 설명할 때 그 개인 혹은 집단의 성향부터 나타난 행동 유형을 가지고 그 행위 결과를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냐면 그 미래의 역사의 그걸 통해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역사 인식을 높일 수 있죠. 이걸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성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으로 작용을 결정된다. 자, 이거는 문제점을 말하죠? 어디에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죠? 인간의 가치관이나 태도 혹은 성격적 특징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보고 도식화 설명이 어렵다는 거야.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급진적 성향을 가진 정치가들이 언론의 압력 때문에 보수적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이다. 자, 이건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시기와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나하고 다의 문제점은 꼭 외워두세요. 항상 이게 나왔던 거야. 아마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 상황의 이론의 문제점 맨날 나온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행위이론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뭐냐면 뒷장으로 역사적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할 거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피아제 필랄레 모델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